네. 자, 잠시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고요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두 발을 땅에 좀 잘 닿아 있도록 해볼까요? 두 발을 꼼지락 하셔서 두 땅에 잘 그라운딩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렇게 아래로는 땅으로, 머리 위로는 하늘과 연결된 채로 잠시 나 자신과도 연결해 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갈 때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그렇게 호흡에 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몸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가슴이나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나갈 때면 가슴이나 배가 가라앉으면서 내 몸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렇게 나의 호흡과 몸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가운데 나의 몸 구석구석을 천천히 주시고 알아차려 봅니다. 나의 몸에서 혹시 어떤 부분이 통증이나 굳어 있음 또는 어떤 특별한 감각으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뭔가 그 부분이 나중에 더 큰 어떤 통증이나 감각으로 또는 어떤 굳어있는 느낌으로 나에게 알려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아주 작은 감각이나 통증, 굳어있는 느낌이라도 몸의 구석구석을 잠시 살펴봅니다. 아, 너가 지금 이러한 느낌이구나. 너가 이런 통증을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린 그 부분에 뭐가 필요한지도 들어봅니다. 휴식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마사지나 특별히 원하는 게 있는지.
내가 나의 몸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전해보시고,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줘 봅니다. 그 통증이나 감각을 느끼는 곳에 손을 가져다 대셔도 좋고, 마사지를 하셔도 좋고, 움직이시거나 온기를 보내줘도 좋습니다. 지금 해줄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더 돌봐줄 거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모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더 잘 연결되고 스스로를 돌봐 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마음도 살펴봅니다. 요즘에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나 또는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 아니더라도 마음속 깊이 내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게 내가 너를 주시하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도 전해봅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며 계속 너를 치유시키는 일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읽는 모임에도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너가 조금 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기다려줄 수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뭔가 지금 그 부분이 비켜주기 어렵거나 굉장히 뭔가 크게 활성화되어서 급하게 뭔가를 내게 전하거나 알려주려고 한다면 지금 너가 비켜주기 어렵다라는 것을 어,
알겠다. 너를 존중하고 너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임 그 자체보다는 내 안의 부분들을 알아가고 그 부분을 돌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내 안의 부분을 알아차리고 접촉하고 연결해 봅니다. 그 접촉과 연결된 느낌, 그 느낌을 가진 채로 천천히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긍휼이 마음이 하는 역할 부분부터 115페이지 없습니다까지 좀 읽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디오를 안 켜시는 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안순미 선생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하는 역할. 공감에 대한 저희 요점은 우리가 유익만을 기대한다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분화되어 있고 이기적이지 않은 공감은 제 관점에서 우리가 참 자아에 접근한다는 신호입니다. 참 자아가 공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 자아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 공감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함정을 부분들이 혼자서 헤쳐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전문 명상가인 매티우 리카드 수도사는 공감 연구자 타니아 싱어가 이끄는 뇌 영상 촬영 공감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리카드는 루마니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삶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2시간 동안 아이들과 공감하는 동안 싱어는 리카드의 뇌를 스캔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싱어는 리카드에게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 긍휼의 명상을 하면서 스캔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리카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휴식 취하기를 거부했고 즉시 긍휼의 마음으로 전환하여 그 고통을 자애심에 담그고 싶어 하였습니다. 공감과 긍휼의 마음이 기능적 연속선상에 있지 않고 이른바 긍휼 피로가 긍휼 피로가 공감 피로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영상 촬영을 통해 리카드가 공감할 때 신경통증 경로가 밝아지고 자애로운 긍휼의 마음을 실천할 때 쾌락 경로가 밝아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세계는 이 소식을 흡수하고 전파하였지만 그 내용은 아직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대중들의 사고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어의 발견은 우리의 목적에 매우 부합됩니다. IFS의 관점에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은 이른바 참자 에너지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수치감 불어넣기와는 상호 배타적이며 애착 단절과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치유합니다. 고발하는 비판자들이 취약한 부분들에게 종신형을 구형하면
참자아는 그것을 감형하고 비판자들을 용서합니다. 소방관 부분들이 파괴적인 극단에 관여하면 참자아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추방된 부분들이 자신들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믿으면 참자아는 그렇지 않다고 설득합니다. 참자아는 나는 너를 보고 있으며 너를 알고 싶어 하고 염려하고 있으며 너를 대신하여 행동할게 라고 말합니다. 참자아는 어디에서도 너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내, 네가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일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일시는 유사한 부분들을 추방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적인 부분들은 추방자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으며 추방자들의 파괴적인 신념과 너무 많이 일치되어 있어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자아는 추방자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추방자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참자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들이 서로를 느끼며 엮어 만드는 정서적인 거미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참자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분들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싱어의 연구는 이것이 뇌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 부부 또는 가족 치료에 관계없이 IFS는 정서적으로 서로 얽혀진 부분들이 분화되어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좌우명은 모든 부분을 환영합니다. 입니다. 편안하게 분화된 부부가 친밀감이라는 도전을 더 잘 헤쳐나가듯이 부분들은 자신들이 동의할 필요가 없을 때, 즉, 그들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서로에게 혹은 서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때 서로에 대한 공감적 정서 연결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추방당하지 않을 때, 누가 인정받고 눈에 띄며 정당성을 갖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은 가라앉게 됩니다. 참자아의 포괄적인 환영은 각 부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제 내담자 중 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만약 제 부분들이 저 참자아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부분들이 저 참자아에게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 참자아가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누가 저 참자아의 인정과 이해를 받고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또박또박 읽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저번 시간도 그렇지만 전 읽으면서 내용이 진짜 좋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뒷내용,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동일시냐, 아니면 진정한 공감과 참자의 어떤 연민이냐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 표 하단까지 좀 읽어볼 텐데요. 전명심 선생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켜주셔도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네, 지금 잘 최대. 들립니다. 네.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정체성, 존재 가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의 이상입니다. 물론 내담자들은 그 이상적인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지만 치료사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먼저 출발하였기에 안내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 저를 택한다면 제 임무는 그들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스젠더, 이성애자, 영국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여성으로 한 가지 언어만 구사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할 줄 아는 남성 트랜스젠더 1세대 멕시코계 미국인 내담자가 치료를 받으러 저를 찾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를 충분히 잘 돕기 위해서는 제가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선호하는 어휘를 알고 사용해야 하고 그가 직면한 적이 있거나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신체적, 사회적 도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의 경험에 대해 기울이며 배울 필요가 있고 그의 출신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저는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그를 공감하고 그를 배려하며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필요할 때 그를 대신해서 행동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싱어의 연구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과 공감은 뇌에서 일어나는 뚜렷한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저는 그의 고통을 느끼거나 그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는 그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제게 부분들이 있고 부분들은 능숙하게 공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분들이 서로를 또는 다른 사람들의 부분들을 공감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분 공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참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분이 장악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담자의 고통이 제 뇌의 고통을 활성화시키고 제 부분들이 제 경험에 근거하여 추측을 함으로써 반응한다면 저는 제 내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리되어 제 참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들의 공감은 저 참자의 호기심과 관심이라는 정경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제 임무는 당신은 나와 얼마나 비슷한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연습, 긍휼의 마음 실천하기. 일반적으로 당신은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당신의 부분들이 분리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 주목하고 긍휼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메모합니다. 1. 중요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표적 부분입니다. 2. 표적 부분에게 당신에게서 분리되어 그의 사명, 만약 갖고 있는 경우 그것과 욕구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표적 부분이 이야기할 때 당신에게 긍휼의 마음, 대상을 향해 느끼는 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공감, 대상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나도 느낌이 느껴지는지 감지합니다. 3. 만약 당신이 공감하고 있다면, 표적 부분이 느끼는 마음을 당신도 느끼고 있다면, 공감하는 부분들에게 분리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과 공유하는 감정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그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4. 표적 부분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인지 주목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당신이 표적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으로 시작해도 괜찮은지 내면에 물어봅니다. 5. 허락을 받은 경우 표적 부분에 귀를 기울입니다. 6. 표적 부분에게 누구를 있다면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부분이 보호자가 아니라면 추방자입니다. 그 부분이 대답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그 부분이 당신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7. 시간을 내어 표적 부분에 긍휼의 마음과 자애로운 마음을 보냅니다. 8. 당신이 긍휼의 마음을 느낄 때 당신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 긍휼의 마음을 느끼는 대상, 부분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이 남았는데요.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론. 신체적, 정서적 고통은 필요한 사전 예방적 경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결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 말단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의 접촉으로 가차없이 깎여집니다. 해리가 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스위치가 꺼집니다. 고통의 스위치가 꺼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제가 이 책에서 지금까지 설명해온 일련의 보호 전략과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 시스템에서 공감의 유익한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 시스템의 벽 부분, 문자 그대로 벽으로 나타나서 추방자나 과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해리 부분, 순응하는 부분, 화난 부분, 자기의 부분, 고집스러운 비언어적인 부분 같은 것들에 의해 지배될 때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꺼지지 않는 정서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역할을 떠맡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을 공감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감은 정신건강 치료에서의 골디락스 딜레마, 역자주 양극단을 피한 적절한 수준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내담자에 대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공감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내담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공감을 할 수가 있으며, 내담자의 부분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공감은 보호자들이 감정을 억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너무 적은 공감은 보호자들이 이미 감정을 차단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공감 그 자체는 범인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분들이 공감을 덜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부분들이 분리되어 참자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분들에게 내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싱어의 연구가 말해주듯이 긍휼의 마음에 접근하기 위한 좋은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추방된 부분들이 참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정당화되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며 내면 시스템이 개인적이고 대리적인 고통으로 과부하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자들은 고통받는 돌보미들과 융합하거나 두려운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환영받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목표로 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부분들이 서로를 해방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호자들이 어떻게 안전할 것인가를 놓고 자기들 사이에서 극도로 의견이 나눌 때라 할지라도 상처 입은 취약한 부분들은 수치스러우니 추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참자의 리더십 없이 기능하는 부분들의 시스템만 있을 경우 필요한 평형추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부분들과 참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제 치료 현장에서 개발한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공식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분들이 고통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이 고통을 느낄 때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참자가 곁에서 도움을 줍니다. 치유로 가는 우리의 티켓은 부분들 간의 공감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향한 참자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든 공감에 대한 챕터를 읽어봤는데요. 결론이, 어, 딱 아예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참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참자의 리더십 없이 참자가 공감을 하거나 또는 부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치유가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감과 연민 또는 긍휼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노력이 계속 서구 심리학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트레이닝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연민이라는 것과 공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개를 아주 딱 얘기를 하고 있죠. 공감은 feel with인 거예요. feel with.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은 feel for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상대를 위해서 느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feel with냐 아니면 feel for냐 두 가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가 느끼고 있는 마음을 같이 동일시해서 느끼는 거냐? 그거는 공감이고요. 그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그래서 너가 나랑 얼마나 같고 비슷하냐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약간은 거리를 가지고 들어보고 도와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참자의 스탠스이기도 하고요. 참나의 스탠스이기도 하고요. 치료사도 역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기도 하실 거예요. 타니아 싱어의 연구가 이게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113페이지 내용도 조금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네. 타니아 싱어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라는 곳에 있는 유명한 뇌과학자인데요. 어, 리처드 슈얼츠하고 공동으로도 계속 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여러 연구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제가 번역한 내면가족 책의 IFS 치료와 영성이라는 책을 쓴 톰 홈즈가 직접 참여를 해서 어, 공감과 연민에 관한 뇌과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치료 기법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치료사들을 뽑아서 명상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여러 연구를 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세 가지가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는 거, 그리고 러빙 카인드니스, 11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러빙 카인드니스, 자해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몸으로도 막 움직이면서 사랑의 마음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명상 기법인데요. 세 번째가 IFS 해서 마음챙김, 자해명상, 그다음에 IFS 세 가지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누가 제일 뭐 효과가 좋으냐 그런 걸 비교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참석자들을 구분을 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세팅을 만들고 비교 연구를 하고 뇌를 찍고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그런 마음 챙김, 러빙 카인드니스, IFS를 오래 해왔던 사람들도 골라서 113페이지 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뇌 촬영을 하는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냈냐. 각자가 다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IFS는 어떤 타인의 관점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것을 같이 연민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또 공감과 연민이 뇌에서 쓰는 회로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3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죠. 연민 피로, compassion fatigue라는 게 있죠. 그리고 공감 피로, empathy fatigue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연민 피로라고 하기보다는 공감 피로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공감을 할 때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상대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고 마음 아파하고 상대와 똑같은 감정을 내가 동일시하면서 느낄 때 그만큼 피로해요. 피곤해요. 그 반면 조금은 약간은 거리를 가지고 상대의 이야기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때 어쨌든 상대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럴 때 공감 피로라는 걸 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작동하는 게 바로 보상회로냐 아니면 통증회로냐인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할 때는 최용수 선생님 알고 계시죠 이미? 네. 공감을 할 때는 통증회로를 써요. 그래서 pain circuit, pain circuit, circuit이라고 하는 통증회로라는 뇌 구조를 쓰고, 그 다음 연민을 할 때는 reward circuit이라고 하는 보상회로를 써요. 그래서 연민을 내가 느끼고 따라갈 때는 상대를 내가 위해서 뭐가를 할 수 있을까? 상대를 위해서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와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마음 아파하고 똑같이 동일시해서 따라갈 때는 feel with가 될 때는 같이 느끼니까 통증 회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4페이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그거예요. 영상 촬영을 통해서 리카드가 공감할 때 이게 사실 연민을 한다 그래서 공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작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신경의 통증 회로 경로가 pain circuit, 그 통증 회로 경로가 밝아지고 자외선 연민의 마음을 실천할 때 쾌락 경로가 밝아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감할 때는 통증 회로를 쓰고 연민할 때는 보상 회로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상대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 경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내용이 이상한데요. 보상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후로. 그래서 그 이야기가 114페이지 연구 세계가 이 소식을 흡수하고 전파하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를 못했고, 대중들도 공감이 중요하다, 공감이 중요하다,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공감이 나쁘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115페이지에 지금 세 번째 줄 나온 것처럼 개인 치료, 부부 치료, 가족 치료 모두 IFS는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IFS 하나를 알면 하나 가지고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부부나 볼 때 다 IFS 관점을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정서적으로 부분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넥트먼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얽혀 있는 부분들이 분화돼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목표인 거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부부라고 한다면 이게 부부가 동일시가 일어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 공생이라는 걸 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하고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걸 너도 마음 아파하는 공감을 경험을 할 때 연결성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상대가 공감하지 않는다 느낄 때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서적 공생인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른 개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걸 아더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더니스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분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5페이지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동의할 필요가 없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에게 떠는 서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때 이게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커플 각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이게 그럴 때 서로에 대한 공감적인 정서 연결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자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잔소리가. 저는 이 공감과 긍휼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게 정말로 좀 확연하게 좀 이번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상담자끼리 어떤 그 슈퍼비전이나 이런 거 받다 보면 네, 다른 상담자들이 어떨 때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잘 되고 어떨 때 드랍되는지가 이게 결국은 내담자고 그냥 동일시돼서 공감이 될 때는 상담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내담자가 동일시가 전혀 안 될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드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음, 그런 경우가 결국은 이 공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극률의 마음이 아니라 이 동일시라는 부분이 되고 안 되냐에 따라서 상담자가 그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를 좀 제가 좀 이번 음. 시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슈퍼비전이나 뭐 피어 슈퍼비전 같은 거 해보면 내담자와의 상담 자리가 드랍되는 경우가 어떤 건가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연민의 마음으로 이걸 따라갈 수 있을 때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한다고는 하지만 공감을 할 때 뭔가 오히려 더 이게 드랍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아, 어, 그런 맥락은 맞는데, 이제 만약 이제 공감이 동일시가 돼서 공감이 될 때는 괜찮은데, 음, 예, 그게 공감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아, 그, 예, 그 상담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내담자도 간에 갈등이 생겨서 드랍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조금 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 내담자한테 화가 난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동일시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이제 동일시. 그렇죠. 예, 내 예, 마음 예. 안에서 그 사람과 동일시해서 그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왜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도 저 사람 안 바뀌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일시가 해서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예, 저도 동의해요. 예. 그래서, 이걸 어쨌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중요하게 배워왔지만, 지나친 어떤 우리 부분으로부터의 공감이냐, 참나로부터의 공감이냐가 저는 구분돼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도 상처받았었는데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라는 부분으로부터 공감을 하고 따라가면 드랍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참나로부터 공감을 하거나 연민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 사람 참 받기가 어려운 게 참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연민으로 느끼고 우리가 그걸 우리 자신이 뭔가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으면 드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은 그래요. 최근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아니,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게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민이라는 거를 좀 구분하니까 공감하고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공감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부분으로부터 동일시가 돼서 공감을 하는 거냐, 하나가 돼서 완전히 감정 전염처럼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내가 짬나 상태에서 공감을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들 어떠신가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116페이지 아래쪽에서 다섯 줄입니까? 여기 보면, 만약 이 남자의 고통이 제 뇌의 고통을 활성화시키고 제 부분들이 제 경험에 근거하여 추측을 함으로써 반응한다면 저는 제 내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네, 내용이 나오는데요. 음, 어, 내담자의 파트에 네, 제 파트로서 반응을 하게 되면 네, 네, 제 파트의 경험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파트의 느낀 걸로서 내담자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해서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음, 이게 내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런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 대 파트의 공감은 되게 주관적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감의 또 주관성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가 느끼는 공통된 그런 정서라든지 감정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기 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자기 파트에게 빠져버리는 거니까 내담자가 진짜 내담자의 파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 이제 공감은 파트 대 파트로서 이루어지니까 동일시라는 관점에서 이게 파트끼리는 접촉이 되지만은 파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참나의 리더십으로 더 한 단계 더 발전한다든지 더 깊이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음, 참나의 호기심과 관심이라는 정경에 대한 배경이 이게 돼야 된다. 떨어지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파트의 이 공감이 배경이 되고 이 참나의 호기심과 관심이라는 게 정경으로 나서서
이게 주도해 나가야 된다, 항상.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걸 알아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상담하면서 공감을 안 쓸 순 없죠. 그게 부분에서든 참나에서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건 부분에 의한 거야, 아니면 참나에 의한 거야. 그렇게 지키고 뭔가 알아차림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추측을 함으로써 반응한다면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IFS 치료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내담자의 부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반응을 추측을 한 거로부터 그냥 반응을 해버리느냐, 아니면 진짜 내담자가 그런지라는 걸 확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이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맞냐?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시스템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는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물어보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연민인지 공감인지 부분인지 참나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 조금은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경 선생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예, 저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서, 이 공감에 너무 이렇게 파트의 공감에 빠지면, 그, 그런 질문을 할 이런 뭔가 어떤 참나의 어떤 그런 관점,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겠지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한 그대로 공감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내담자하고 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내가 제대로 느끼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고 물어보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부부관계에서도 느껴요. 부부관계에서도 이게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소금을 치면 저 사람은 이거를 맛있게 먹지,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냥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고 그걸 상대가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계속 제가 부부 치료할 때 트레이닝 받으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물어보도록 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아, 더 할까? 아, 줄일까? 아, 이걸 좋아해? 이걸 계속 물어보도록, 체크하도록 알려주라 그런 걸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둘이 하나다라는 어떤 동일시가 돼서 정서적인 공생관계가 생기니까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하겠거니 하고 그냥 해버리게 되니까요. 참 재미있는 챕터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요 5장이. 아, 또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그 선생님. 11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네, 그 참자가, 그 부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네, 대신해서 행동하겠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네, 이게 어떤 특별한, 이게 이제 죄책감이나 뭐 수치심에 관한 책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소방관 부분들이 파괴적인 극단에 관여하면 참자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이걸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선생님? 행동에 대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소방관이 부분이 나타나서 한 행동에 대해서 참자가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말일까라는 궁금함이 생겼고요.
네네네. 너를 대신하여 행동할게. 이런 말도 음,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걸 반대로 지금 바꿔보면, 참자, 참나, 셀프, 뭐 용어는 상관없을 텐데, 그 참나가 책임을 지거나 참나가 행동하지 않으면 누가 그동안 해왔을까요? 그분이, 네, 역할을 맡아서 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방관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보통 책임을 지는 거는 누구일까요? 음, 아마 소방관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추방자가, 그, 소방관이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소방관이 그 수치심을 또 갖게 되지 않을까? 추방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 술을 퍼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안 벌고 아내가 계속 일을 하는데 남편이 술만 퍼먹어. 그래서 막 술을 먹는 소방관이 나타날 때, 물론 그 사람에게는 술을 먹게 하는 소방관만 있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어떤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가치감이나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느낌을 갖는 추방자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추방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는지는 각각 다 다르니까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소방관이 막 술을 퍼먹으면 누가 책임을 그동안 지게 됐을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책임을 져왔을까요? 그 수치심을 소방관이 책임졌을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소방관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술 먹은 거에 대해서는 또 소방관이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소방관은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소방관이 책임질 거 생각하면 그런 행동 안 할 것 같거든요. 그에 반대되는 관리자가 또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보통 관리자가 져요. 그래서 관리자가 그런 너가 벌인 일 때문에 내가 뒷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비난을 하거나 어떤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내를 때리는 어떤 남편이 있다라고 해봐요. 아내가 어떤 거를 할 때 참지 못하고 막 확 튀어나와서 때리고 나서 오히려 잘해주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런 남편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때리는 게 소방관이면 잘해주는 부분은 관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파괴적인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소방관이 하고 나면 용서는 안 되는 거죠, 관리자가.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계속 책임지고 너무 힘들게 그동안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게 관리자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 어떤 행동을 그런 소방관이 파괴적인 행동을 했던 거를 대신 참나가 나서서 관리자가 그동안 해왔던 이 일을 너가 해왔던 일을 내가 대신 책임을 맡고 추방자도 치유를 하고 소방관도 도와나가겠다라는 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나치게 관리자들이 또 극단적으로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할게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나는 너를 보고 있으며 너를 알고 싶어 하고 염려하고 있으며 너를 대신하여 행동할게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행동이 어쩌면 관리자나 소방관이나 둘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speak for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speak for, speak from, speak for.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내면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뭔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 나타나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speak from인 거예요. speak from.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화가 났어. 그럼 화난 부분이 나타나서 남편한테 막 쏟아부어. 그러면 speak from인 거예요. 화난 부분으로부터 말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화난 부분을 대신해서 대변인처럼
참나가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보, 내 안에 진짜 화난 부분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 부분이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하고 도저히 참기 힘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건 speak for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본다면 behave from도 있고 behave for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신해서 행동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참나가. 그래서 이혼을 할 때라도 저는 이혼도 감정적인 이혼이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건강한 이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부분으로부터 이혼을 할까 아니면 참나로부터 이혼을 할까는 저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부분으로부터 이혼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이혼하고 나면 오히려 굉장히 후회해요. 근데 내가 굉장히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참나로부터 이혼하면 살아갈 힘이 오히려 생기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참나가 대신해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부분이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전명심 선생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물어보셔서 항상 여러 가지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질문해 주시는 게 감사해요. 자, 재밌죠, 선생님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 쓰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아, 거기 연습 부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마사스위지가 지금 저하고 유경 선생님 그리고 다른 두 분이 번역한 IFS 치료 실전 가이드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원래는 IFS and New Innovation이거든요. 근데 참 고리타분해서 제목을 바꿨는데요. 그 책도 마사스위지가 편저를 했어요. 그러니까 IFS계에서는 마사스위지 이 저자는 IFS에 관한 모든 책을 이 사람 손을 안 거쳐간 책이었거든요. 27권을 여태까지 손을 댔어요. 저서가 27권. 그러니까 그만큼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고요. 제가 이 5장을 읽으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이 책을 잘 썼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번역이 조금 제 기준에서는 어렵다 싶은 부분도 약간 있기도 합니다. 저의 완벽주의자 부분이. 자, 6장서부터 다음 주에 또 읽을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